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보다 규모가 더 큰 또 다른 세기의 이혼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바로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CVO, 그러니까 최고 비전 책임자의 이혼 소송입니다. 최근 파기환송된 이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소송보다 이 분할 대상 자산 평가액이 2배 가까이 큰 최대 8조 원의 재산을 두고 이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이 비상장사 이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이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느냐입니다. 이 스마일게이트가 상장사였다면 이 주식 가치 산정이 비교적 쉬웠겠지만 이 회사가 비상장사의 탓에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 가치를 산출할지에 따라 이 재산 분할 규모도 크게 넓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 창업자 측은 최대한 보수적인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 배우자 측은 회사의 성장성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둔 평가 방식을 통해서 이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하는 중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세계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껏 보도된 내용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이혼 스토리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이혼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 스마일게이트의 주식 가치입니다. 양쪽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3자 위치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는지, 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번 이혼 소송은 최태원 노소영 이혼과는 몇 가지 지점에서 다른 점들이 보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어느 한쪽에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알짜 중에 알짜 게임 회사로 꼽힙니다. 2007년 출시된 장수 FPS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시장에서 든든하게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데다 신작 로드9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넥슨 1조 1157억 원, 크래프톤 1조 1825억 원에 이어서 업계 3위를 기록하면서 3강 구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된 건 2002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권혁빈 창업자와 아내 이모 씨가 결혼 6개월 뒤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는데, 이 설립 과정에서 권 창업자뿐 아니라 배우자 이모 씨 역시 자본을 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씨의 지분도 약 30% 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 100%는 이 권 창업자가 보유 중인데, 이 지분이 100%가 되는 과정에서 양측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 양측에서 이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공개를 하거나 이 보도된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혼인관계 파탄 사유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두 사람 간 신뢰 관계가 깨진 배경이 이 권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 서비스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중국 게임 기업 텐센트하고 손을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호관계, 파트너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이모 씨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30%를 텐센트에 매각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텐센트는 14개월 만에 보유했던 스마일게이트 지분 30%를 권 창업자에게 다시 매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의 지분이 100%가 됐습니다. 물론 주식이 이미 이모 씨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텐센트가 어디에 팔든 관여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지만, 이모 씨는 이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모 씨 입장에서는 당시 지분을 매각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권 창업자가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해선 텐센트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는데, 불과 14개월 만에 권 창업자가 그걸 대사면서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됐으니, 결국 이게 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이 권 창업자가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썼던 거 아니냐 라면서 여기서 신뢰관계가 금이 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지분이 완전히 없어진, 그러니까 빵 제로가 된 이모 씨는 자신은 지분이 없게 됐으니 적어도 이사장 자리를 보장해달라 라는 이제 권 창업자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권 창업자 측은 처음에는 오케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요.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이모씨 측은 싱가포르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 거주지를 옮긴 것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이모씨 측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상 별거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권창업자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배우자가 싱가포르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건 이혼 소송에서 기책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업자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 때문에 싱가포르로 가게 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 주장을 하면은 이 기책 사유가 아무래도 조금 더 덜어지는 효과가 있긴 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 이혼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앞서 말했듯 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주식 가치입니다. 권창업자의 재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재판부가 어떤 평가 방식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면은 그 기준을 주가로 환산해서 산정하면 되지만 이 회사의 경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어떤 평가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그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동안 이 평가 방식을 다른 이혼 소송에서 그때그때 채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권창업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니까 상증세법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이모 씨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방식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이 권창업자의 방식은 다소 보수적인 방식,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이모 씨의 방식은 좀 더 미래 성장성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성장성이 큰 기업의 경우 이 기업 가치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권창업자가 주장하는 상증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방식은 온전히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원래 활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증여나 말 그대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세금 부과를 위해 목적이 좀 더 큰데요. 보통 회사의 최근 3년도 평균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수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구합니다. 이 상증세법의 경우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 모두 비교적 정확하게 수치화가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고 비교적 계산도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세법의 경우 회사의 성장성 같은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없어서 이 성장주긴 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나 여기에다가 그 최근 3개 연도의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산가치 이 항목 평가 항목에는 자산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자산이 크면 클수록 이 기업 가치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순자산이 많지 않은 게임 산업이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이 상증세법으로 가치를 산정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모씨 측에서 주장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후에 벌 돈, 2년 후에 벌 돈, 쭉쭉쭉쭉쭉 해서 10년 후에 벌 돈 등 이 미래에 벌 돈 등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환산을 한 다음에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산하다 보니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적극 반영된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나 IT 기업 같은 경우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쭉쭉 돈을 더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으니 이런 성장성이 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주로 DCF 방식을 쓰곤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에도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선 매출 성장률, 마진, 할인율, 연구 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요소마다 평가자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무리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추정을 했다 한들 뭐 미래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서 정확하게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히 정확한 기업 가치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이모 씨가 이 건창업자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너 재산 이걸 나한테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나눠줘야 하는 건창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채택하는 상증세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재산을 청구하는 이모 씨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DCF 방식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증세법 기준으로 계산해서 재판부에 제출된 게 4건, DCF를 돌렸을 경우 이렇게 2건을 제출을 해서 총 6건의 재산 방식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 상증세법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최소 5조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이 될 예정이고요. DCF 방식의 경우는 8조 원으로 재산 분할 규모로 이렇게 그 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혼 소송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이 취재 과정에서 제가 직접 물어본 이혼 소송 전문가 3인 중 2인이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상증세법보다 DCF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이현곤 세월 대표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부동산, 공장 같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상증세법으로 하는 게 좀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이 순자산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기술이라든가 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좀 DCF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익명을 요청할 한 이혼소송 변호사 역시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회사가 한때 상장을 고려했을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가파른 기업이다 보니 이 상증세법보단 DCF가 보다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증세법이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긴 했는데요. 이혼 소송 간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각 재산을 책정할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고 그간의 판례를 보면 이혼 소송에서 이 비상장사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재판부가 법을 채택하는 게 판례적으로 좀 더 많았다. 그런 편이어서 상증세법 기준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 변호사들에게 제가 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건창업자보단 이모 씨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또 다른 세기의 이혼이었던 채태원 노소영 이혼과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벌가들이나 자산가들이 이혼 소송들을 할 때 크게 이 구분을 자수성가형 이혼소송과 승계형 이혼소송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쉽게 구별하고자 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채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승계형 이혼소송이고요. 직접 회사를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한 건창업자의 경우는 자수성가형 이혼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이제 가정 형성 유지에 대한 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여도는 금전적 기여,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승계형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결혼 후 수십억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은 이미 결혼 전에 물려받았고 또 한들 결혼 이후에 물려받았다 한들 승계를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상대편의 기여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승계형 이슈에는 승계형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여도가 낮게 책정 배우자의 상대편의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수성가형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기간에 혼자 창업을 해서 혼자 회사를 크게 키웠다 한들 이 배우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배우자는 가사 육아로 간접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 가사 외에도 그 외에 좀 기여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법원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이 난다고 하고요.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지만 건 창업자와 이 배우자 이모 씨 측에서 결혼을 한 6개월 뒤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설립 과정에서 이모 씨 측에 돈이 투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분 역시 가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 이모 씨가 회사 설립 초기에 한때 스마일게이트의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객관적 사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뚜렷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창업자가 배우자 이모 씨 측에 분할해줘야 되는 재산 규모가 다른 자수성가형의 케이스보다도 더 재산 규모가 커질 수, 그러니까 분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모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 재산 분할을 할 때 뭐 주식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분할해라라는 판결보다는 전체의 재산 가치를 액수로 환산을 해서 액수에 얼마를 분할해라 이런 식의 판결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법원이 DCF 할인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해서 8조 원 중 예를 들어서 절반 4조 원을 분할하라고 한다면 건창업자의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현금을 지금 건창업자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어서 상당 부분 스마일게이트의 주식을 떼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면 뭐 경영권이나 향후에 뭐 상장을 한다 한들 굉장히 건창업자의 경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또 다른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건창업자 스마일게이트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한 2주 전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서로의 쟁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빠르게 좀 재판이 끝났고 아마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1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 누구에게 더 기책 사유가 있는지 서로의 주장이 왔다 갔다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더 첨예하게 좀 더 치열하게 법적 논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 이슈체크 팀도 다음에 그 직접 재판을 갔다 와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